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매출이나 직원 수를 단순 숫자로만 인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삼성이라는 조직을 들여다보면 그 규모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사회 자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생태계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 임원의 수는 언제나 화제가 됩니다. 그 수가 900명 수준이라는 보고도 있고 전체 계열사로 확장하면 2000명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고등학교 전교생을 전부 임원이라 가정해야 겨우 견적이 나오는 수준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을 받은 핵심 인재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생전에 전체 인력 중 단 5%만 제대로 키워도 조직의 미래가 바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리더십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기업 문화 전체를 뒤흔든 철학적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5%의 인재가 삼성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철학. 이건희 회장은 조직 안에서 뛰어난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능은 스스로 빛날 수 없고 조직이 길을 터줘야 한다라는 방식의 사고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철학은 인재 선발과 임원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삼성의 최고 임원 연봉이 20억 30억대에 형성되는지, 왜 핵심 인재들의 존재가 기업 가치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철학과 연결됩니다. 삼성은 방대한 직군과 수많은 사업부가 얽혀 있어 총수가 모든 움직임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건희 시대부터 시작된 핵심 인재 중심 경영은 사실상 조직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핵심 인재를 고르는 눈, 그리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결정 과정은 말 그대로 삼성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던 셈입니다. 1990년대 초 이건희 회장이 내다본 세계 산업 환경. 이건희 회장이 미래 전망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 초입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을 따라가기 바빴고 미국 기업들은 기술 표준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추격자라는 말이 어울리던 국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도체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게 된다. 세계는 대량 생산 시대에서 고부가 가치 기술의 시대가 된다. 당시만 해도 과감한 발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말은 세월이 흐른 뒤 정확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수출 구조는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고 세계 IT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거의 반도체 산업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 예측이 적중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산업적 성공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체가 이건희 발언의 영향력 안에서 움직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삼성 반도체 성장의 숨은 구조. 삼성의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투자해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시 삼성은 일본 기업들에 비해 기술, 시설, 품질, 인력 모두가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건희 회장은 단기 실적보다 10년 뒤의 표준을 우선순위에서 가장 위에 두었습니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가 미래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 강조했고 당시 삼성 내부에서도 과한 투자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도체는 국가 산업의 기둥이 된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밀어붙였습니다. 이 방식은 매우 낯설고 위험한 전략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세계 1위입니다. 이 예측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예측 능력 추진력, 조직 개편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사례로 기록됩니다. 스마트폰 시대 도래를 미리 경고한 발언. 이건희 회장의 예언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내용 중 하나가 휴대전화 시대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는 1990년대 말부터 전통적인 전자제품이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한다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당시 업계는 휴대전화 시장을 틈새 분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모바일을 가전컴퓨터 인터넷 반도체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관찰은 스마트폰 시대가 실현되기 훨씬 전의 발언이었습니다. 아이폰 출시 이후 노키아, 모토로라, 블랙베리 등 세계적 기업이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반대로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사로 올라섰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모바일 산업 전망이 실제로 얼마나 가깝게 현실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일본 기업 추월에 대한 시각. 이건희 회장은 학창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고 그 때문에 일본 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바라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일본 기업을 뛰어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과제라고 봤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조직력, 기술력, 품질은 세계적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뒤 그는 다시 일본 산업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의 속도를 잃었다. 혁신보다 절차가 중요해진 순간 산업은 정체된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하나입니다. 과거의 강점이 더 이상 미래의 경쟁력이 될 수 없다는 통찰입니다. 지금의 일본 전자산업이 보여주는 현실은 그의 분석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학벌 출신보다 능력이라는 의외의 발언. 많은 이들은 삼성 내부가 학벌가 출신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삼성 내부를 취재한 사람들은 반대로
서로가 어디 출신인지조차 모르는 구조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건희 회장 역시 출신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회사는 오래가지 못한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말은 일반인의 예상과는 매우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처럼 거대한 기업일수록 오히려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능력주의가 완벽하게 지켜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의 철학은 조직 문화 전반에 영향을 남겼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한 뜻밖의 시각. 이건희 회장은 자식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이 이상적인 방식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 속 삼성은 그 말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결국 자녀에게 경영을 넘겼고 그 과정에서 여러 논란과 사회적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총수 중심 기업 문화가 굳어져 있던 한국 사회에서 이런 발언은 대부분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가 생각한 좋은 경영자 모델이 무엇이었는지 해석해야 합니다. 그가 말한 지도자의 자질은 혈연이 아니라 능력과 책임감이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총수의 통제력과 핵심 인재의 영향력. 대기업 총수가 모든 사업부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현실과 다릅니다. 삼성과 같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기업에서는 오히려 핵심 임원들의 정보 제공 방식이 총수의 판단을 좌우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발언 중 지도자는 주변의 의견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라는 문장이 자주 인용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총수 일가의 권력이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 임원들의 정보와 판단이 그룹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구조는 오늘날 많은 글로벌 기업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됩니다. 이재용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의 출발점. 이건희 회장의 시대가 30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어갈 시대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아버지와 매우 다릅니다. 공식 석상에서 더 자주 등장하고 직원들과의 거리도 훨씬 가깝고 대중과의 접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라는 구조적 요구 때문입니다. 삼성이 과연 이 변화 속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혹은 더 새로운 길을 열게 될지 이건희 회장의 예측이 남긴 질문은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의 뿌리를 바꿔놓은 반도체 중심론. 이건희 회장은 여러 회의에서 반도체가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의 경제 구조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 철강가전이 주요 수출 동력이었고 반도체는 아직 성장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보기술 시대가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나중에는 국가 간 경쟁도 반도체 생산 능력에서 갈린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과한 자신감 혹은 모험적 선택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판단은 삼성과 대한민국 전체 산업 구조를 뒤흔든 예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역순위, GDP 성장, 제조업 경쟁력 모두 반도체를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삼성은 메모리 시장에서 독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국가 브랜딩조차 반도체 경쟁력에 의해 재정이 됩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산업 전망을 넘어 국가 경제의 틀을 바꾸는 예측이었던 셈입니다. 모바일 시대를 향한 경고와 급파급력. 이건희 회장은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오기 오랜 전부터 모바일 기기는 개인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킨다. 라는 취지의 분석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당시 휴대전화는 단순 삐삐 대체품이라는 인식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바일 기기를 가정과 컴퓨터와 통신산업을 전부 흡수하는 융합 플랫폼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전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은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자마자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 네트워크 기술을 전방에서 전부 결합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 등장 직후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가 경쟁에서 탈락했지만 삼성은 오히려 급격하게 역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기업이 갈팡질팡할 때 삼성은 이미 수년 전부터 통합된 모바일 생태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미래 통합시장에 대한 해석이 그대로 시연된 장면입니다. 일본 기업 추락을 바라본 이건희의 냉정한 분석. 이건희 회장은 젊은 시절 일본에서 유학하며 일본 기업의 강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일본을 넘기 어려운 상대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그는 일본 산업이 급격하게 힘을 잃는 과정을 보며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절차가 사고를 가둬버리면 조직은 혁신을 잃는다. 경험을 중시하는 순간 미래는 멀어진다. 여기서 그가 말한 절차란 규정 매뉴얼 관료 제적 의사결정을 의미합니다.
일본 대기업에서 흔히 말하는 완벽한 준비 후 착수하는 방식이 기술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분석은 현재 일본 전자산업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TV, 휴대전화, 메모리, 오디오 등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 기업들 상당수가 지금은 존재감이 크게 약해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를 단순한 국가 차원의 실패가 아니라 조직 문화의 정체로 설명했고, 그 분석은 경쟁 구조가 바뀐 오늘날 명확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학벌 중심 기업은 오래 못 간다라는 선언. 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학벌 중심 구조가 강했습니다. 기업 채용 승진 인맥 조직 문화까지 학력과 출신 네트워크가 영향을 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건희는 출신 배경으로 인재를 가르면 글로벌 경쟁력은 사라진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대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삼성 내부 취재를 종합해보면 실제로 삼성은 직원들의 출신 정보가 서로에게 거의 드러나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는 의도적으로 학벌 고양 인맥을 약화시키는 제도를 운영했고, 개인의 성과와 조직 기여도 중심으로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물론 100% 능력주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학벌 프레임이 가장 약한 대기업은 삼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건희가 강조한 획일화된 인재 풀이 기업을 망친다 라는 철학이 실제 제도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승계는 최선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의외의 견해. 삼성을 재벌 기업이라고 인식하는 일반인들은 총수 일가의 승계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경영은 혈연에 의해 자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삼성은 실질적으로 승계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발언 자체는 그가 지도자의 자질을 매우 현실적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말한 좋은 지도자의 조건은 시야, 실행력, 책임감, 도전 정신, 이 네 가지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혈연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은 삼성은 가족기업이다라는 고정관념과 전혀 다른 지점에 서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현재 이재용 회장이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던 점을 떠올려보면 이건희 시대의 발언이 후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총수가 조직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환상에 대한 경고. 많은 사람들은 글로벌 대기업의 총수가 모든 사업을 직접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희는 지도자는 핵심 인재들이 제공한 정보를 해석하는 존재이지 모든 정보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직이 거대해질수록 정보의 흐름은 총수에게 유리하게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중간 간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내용이 총수의 판단을 좌우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보가 한쪽으로 쏠리면 조직은 위험해진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삼성 같은 초대형 조직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동시에 조직 내부의 권력 경쟁이 총수 일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담고 있었습니다. 이재용 시대에 나타난 리더십 변화. 삼성의 새로운 시기를 연 이재용 회장은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 자주 등장하고 직원들과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미디어 접근 방식이 개방적이며 현장 중심 리더십을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모습. 이 변화는 단순한 이미지 개선이 아니라 전 세계가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환경 변화의 결과입니다. 이건희 시대가 성과 중심 비공개 중심 내부 집중이었다면 이재용 시대는 책임 중심 개방 중심 대외 신뢰 구축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글로벌 ESG 규제, 공급망 재편, 인재 경쟁 심화 등 새로운 환경에서 필수적인 방향이며 삼성은 이미 그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과 기업 경쟁력의 병합. 이건희 회장이 남긴 말 중 지금 들어도 명확한 통찰 하나가 있습니다. 기업이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에는 국가 정책도 기업 수준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 말은 당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고려하면 굉장히 급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두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 국가 전략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공장이 전략시설이 되고 연구소 하나가 국방과 연결되고 공급망 하나가 외교와 연결됩니다. 이 흐름을 이건희는 이미 1990년대에 예고한 셈입니다. 10년 뒤 평가하라는 말의 의미. 이건희 회장은 항상 기업의 성과는 10년 뒤에 평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평가가 더 정확해졌고 삼성의 변화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발언이 얼마나 현실을 꿰뚫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기 실적보다 제품의 미래 가치, 기술의 진화 방향, 그리고 기업 문화의 지속성에 집착했습니다. 그의 예측들은 대부분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2부에서 살펴본 수많은 적중 사례는 그가 단순히 운 좋은 예측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경험에 기반해 산업 구조의 흐름을 읽어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강조한 단어는 인류였습니다. 그는 제품, 기술, 조직 문화 어느 하나라도 평범해지면 삼성은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인류는 그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에는 생산 능력, 품질, 연구개발, 이 세 가지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ESG, 공급망 안전, AI 기술력, 브랜드 신뢰도, 글로벌 규제 준수 능력, 환경 노동 데이터 기준 충족, 사회적 책임 수행 능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즉, 이건희 시대의 하드웨어 기반 경쟁력이 중심이었다면 이재용 시대에는 기술과 책임이 결합된 복합 경쟁력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외부 요구가 아니라 삼성과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마주한 구조적 숙제입니다. 이재용 시대의 리더십 새로운 균형점 탐색. 이재용 회장은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다음의 특징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현장 중심의 빠른 의사결정, 미디어와의 소통 확대, 내부 구성원과의 거리 축소, 글로벌 파트너십 중심 전략, 사회적 요구에 대한 민감한 대응, 국제 규범에 맞춘 투명성 강화. 이 변화는 젊은 리더의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 삼성이 처한 외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구조적 움직임입니다. 특히 AI, 반도체 규제, 딥테크 성장, 공급망 전쟁이 심화되는 시대에는 기업의 리더가 정치, 외교, 기술, 사회 문제를 동시에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수의 성향 변화는 조직의 전략 자체를 재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재용 시대의 삼성은 기술 중심 기업에서 기술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다루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가르는 진짜 경쟁 반도체, AI, 전장전기차, 바이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예측이 오늘날 가장 현실화된 분야는 반도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승부는 반도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이 직면한 미래 경쟁 분야는 크게 4가지입니다. 1. AI 반도체. AI 모델은 연산량 폭증으로 인해 기존 메모리 구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삼성은 차세대 메모리와 고성능 가속기 기술에서 TSMC, 엔비디아와 다른 방식의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2차량 전장 산업.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면서 자동차도 반도체 센서 배터리 중심의 상품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30년 뒤의 기업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디스플레이 기술. 하드웨어 시장이 정체되었다는 말도 있지만 차세대 폴더블러 불투명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산업군을 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바이오 산업. 이재용 회장은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삼성의 미래 포트폴리오 재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분야는 삼성이 2030년 이후 초일류 지위를 유지하는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한국 산업 생태계와 삼성의 관계. 한국 경제에서 삼성의 비중을 따지면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중심축에 가깝습니다. 수출 구조, 고용, 기술 개발, 글로벌 브랜드 가치까지 삼성이 움직이면 한국 산업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건희 회장이 기업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의 성장과 위축은 대한민국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과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방향성은 단일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일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AI 시대에서 삼성이 풀어야 할 과제. AI의 등장은 삼성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중심 기업이 AI 시대에도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삼성은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업이지만 AI 모델 시장은 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 인류가 될 수 없다 라고 강조했습니다.